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기존의 이런 이제 견제와 규정의 축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이제 교황 장례식 장면에서 그 사진은 바로 2달 전에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에 대한 너무 대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토에 들어가야 돼. 근데 트럼프는 나토는 절대로 못 들어가. 네가 나토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푸틴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푸틴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얘기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나토에서 미국은 예전처럼 그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국제통상 현장에서 협상도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다가 금년 최근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통상전략 혁신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이제 통상의 문제, 또 중국의 제조 폭격이 만들어내는 지금 2025년의 통상 환경이 기존의 통상법 중심의 통상 대응은 되게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에 법 쪽에서 좀 패키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참 감격스럽게도 그런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층은 관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은 미국 사회에 어떤 정서적 구조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그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가 제 기억에 한 10명 이상 나왔고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랬어요. 트럼프 처음에 지지도가 2%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화당 후보가 된 이후에도 힐러리가 뭐 거의 이길 확률이 100%다. 확률이 100%는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100%다. 그때 제가 미국에 2016년 여름철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세미나 했는데, 제가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2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 캐나다로 이민 갈 수 있어. 두 번째는 우리 미국 시스템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미국은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여론이 있고 대학이 있고, 뭔가 그거 일탈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가 200년 동안 갖고 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거야. 근데 트럼프 일기 때 그 한계를 막 무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이야기하는 가드레일을 막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악몽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고도 미국이 과연 건강할까? 저는 이제 미국의 약간 내전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까지 계속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복원력 이사죠. 최근에 한국이 계엄 사태 후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 하듯이 이거 다시 돌아올 거냐. 여기 아마 되게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한국도 그러고 꽤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세계화의 빛과 그늘이 있는데, 세계화가 뭐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많은 빈곤층을 해방을 시키고 또 대부분 국가에 많은 부를 갖다 줬지만 그 세계화의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굉장히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정치적인 타겟으로 해서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서 당신이 잘못하는 거는 이 사회 정책과 기성 엘리트들이 잘못하고 타락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퓰리스트죠. 우파 파퓰리스트, 좌파 파퓰리스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들이 정치를 압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사회가 중심을 잃고 한쪽 극단으로 쏠리는 거죠. 그 한쪽 극단으로 쏠리면은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쏠리면은 이게 기울여서 넘어지면은 이제 못 일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이 과연 갈 거냐가 앞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첫 임기 100일을 맞이하면서 성공적인 100일을 자축했지만 시장 불안과 국제 신뢰 추락,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100일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 리더십의 본질과 미국 시스템에 대한 흔들림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제가 방송에 나가서 받아본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층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노동자, 그들이 이제 가장 강성 지지자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에 열광하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었어요. 중서부 지역의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공장인데 뭐 한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죠. 경쟁자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만들어내면 다 팔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랑하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뭐 그냥 일하고 엄청나게 큰 이제 픽업 트럭 끌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뭐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든 그리고 평생 대부분 다른 데 별로 가지 않고 이제 살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삶. 근데 그들이 이제 세계화 이후에 로봇과 혁신에서 밀리고 또 동남아, 아시아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농민들하고 이제 그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은 트럼프가 당신들이 공궁에 빠진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를 통해서 그들만 혜택을 갖고 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일기 때 약간 지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일기 때 이제 중국하고 지금 농산물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특히 옥수수 그리고 돼지 사료로 들어가는 대두 이런 게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데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 돼지 사육수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를 만들려면은 돼지를 키우려면 이제 사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옥수수, 대두 이런 건데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의 성장 같이 도운 거죠. 그 둘은 같이 커가는 구조인데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무역 격돌을 하면서부터 아 그래 우리 옥수수 다른 나라에서 살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일부 살 수는 있지만 미국의 물량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두, 우리 다른 나라 살 거예요. 그게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로 전량 교체는 할 수 없어. 왜냐? 물량이 압도적이니까. 전문가가 그러는데 중국의 돼지 사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이거든요. 돼지가 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이런 엄청난 샤이 오는 게 농산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제 그들은 트럼프가 일기 때도 보시면 이제 관세 전쟁을 했는데 시진핑이 몇 달 버텼잖아요. 그래도 협상 국면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농산물 수입을 이제 활짝 했는데 협상 국면 가기 전에 그 관세 전쟁 할 때는 농산물 수입 막았어요. 그들이 참았는데 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뭐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가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성공일지 실패일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층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또 동부의 이런 그 바이오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 성향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이제 평가와 지지와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르다. 도시 지역과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반응의 차이가 미국 사회 시스템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뭐죠?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과 사법부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는 선거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거지만 동시에 그 입법 기능을 하는 이제 의회 관련 사람도 뽑는 것인데 제대로 이제 설계되고 작동되는 민주주의 이들이 어느 하나가 다른 걸 압도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기존의 이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가령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 적법한 미국 시민이라고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를 끌어서 추방을 해버리고 사법과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 데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도 불구하고 안 데려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 사법부가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의 연구, 강의, 학생 선발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졌는데 트럼프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좌파 온상이다. 뭐 이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주는 지원금 다 빼.
뭐 그리고 지원금을 다시 주려면은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하니까 이건 기존의 미국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야 나라가 좀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는 이게 이제 PC라고 소개가 됐는데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이게 너무 압도해서 군인이란 거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이제 뭐 트랜스젠더가 그냥 굉장히 이슈가 된다랄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이슈가 됐지만 소방관이라면 이제 뭐 화재 현장에 가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온다랄지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거칠지만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들은 지지 시위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배기를 통해 드러난 미국 시스템의 취약성과 분열 양상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까요? 트럼프에 대한 뭐 이제 주류 언론 또 팍스 뉴스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친트럼프 평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 트럼프를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의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이전에 아무런 정치 행정 경험이 없던 그렇지만 부동산 사업가, 그리고 부동산 사업과 동시에 끊임없이 미디어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독특한 이제 퍼스널리티,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첫 번째 정치인 가운데 이제 그 직업이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아웃사이드로서 기존의 워싱턴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법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 세계관은 그가 성공적인 뉴욕의 부동산 사업가일 때 1980년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지금 40년 후에 똑같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이나 뭐 서독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공짜로 방위비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한테 와서 마음대로 그냥 물건을 팔면서 우리 일자리를 그냥 빼앗아가느냐, 우리는 봉이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 시각을 지금 이제 거의 35년 후에 대통령 1기가 되면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 2기 때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주류 사회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반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고,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것은 결국 핵심인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동맹도 같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공짜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물론 공짜로 제공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무역수 흑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우리 거를 뭐 이제 비용을 지불하라 이런 이제 논리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이제 국내 정치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세기 들어와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공장이 되면서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갔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 혁신 때문인지 뭐 거의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제 선거 유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린 중국을 이제 혼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도리어 중국을 일기 때 관세라는 기존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협상장에 불러냈고 대규모 구매 약속을 받아내서 절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2기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뭐 3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이제 그 상상의 영역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2024년 대선 공약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일단 바이든 4년 동안 미국을 덜겁게 한 이제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마약하고 연계된 그 카르텔을 통한 대량의 그 난민 이민자가 남미서부터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온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 이제 시작이 중국이라는 그런 문제의식, 불법移民에 대한 강경 대응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이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국력을 여기저기 소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필요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제는 중국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동시에 이제 결국 핵심은 트럼프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 협상인데 관세라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대선 유세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은 입장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10%씩 관세를 더 내 하는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는 중국을 미국에서 거의 그냥 축출할 거야. 60% 정도 관세를 내면 이제는 못 들어오겠지. 그리고 중국을 WTO 가입하게 한 미국의 조치 PNTI라 그러는데 Permanent Normal Trading Relations, 항구적인 정상무역 국가로 대우하는 그거 우리 박탈할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백일사의 정광석화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동맹국인 대한민국 또 동맹국이 아닌 뭐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광석화처럼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혼자 우리가 뭐 이제 이 카드 게임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으면은 가격을 올렸다 이랬다 만나는 시간 조절했다가 안 나타나 이런 식 할 수 있지만 국가 국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트럼프다운데 그런 것이고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간과했던 것은 시장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트럼프는 다 협상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관세 진심이야?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전문가가 봤을 때 굉장히 충돌하는 목표를 관세 하나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를 높은 관세를 매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이 협상하러 와서 우리가 당신네 제품을 더 많이 사겠다고 할지 아니면 고관세 때문에 수출을 다른 데 돌리겠다 할지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동시에 미국에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그 관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는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기 대통령 시작하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야 너희들 불법 이민의 통로야. 그리고 마약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 중국은 거기에 진원지야. 이제 무역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냈을 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정상 대 정상끼리 통화를 한다든지 사자운동을 해서 우리 국경 수비대 늘릴 거야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관세를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월 달하고 2월 초에 시장의 반응은 그래 역시 트럼프는 협상용이야. 목표를 뭐 완벽하게 달성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갔으면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트위터 지금 이름이 뭐죠? 트루스 소셜 거기에 그냥 몇 자 딱 올려서 야 내가 원하는 거 했어. 이게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야. 그냥 이런 거리 주면 끝나는구나. 시장이 되게 차분했어요. 협상용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 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이제 품목별 관세 결정적으로 4월 2일 해방의 날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이제 그동안 뭐 한 번도 없었던 100년 전에 이야기됐던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 들고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되게 막 이른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미국 통화 뭐 신뢰도 되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유턴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4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일주일로 4월 9일 날 집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대부분 국가가 그리고 우리 그러면 관세를 내리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재무장관 나와서 협상을 하겠다고 한 나라들은 우리 일단 관세를 일단 깎아줄 거야. 그리고 9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열려 있어. 순서대로 빨리 줄을 서서 우리 협상하자. 대신 끝까지 이 말을 안 듣고 있는 중국, 우리 145까지 올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우리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좀 뭐 다시 이 게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많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970년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임을 했잖아요. 근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이제 되게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포드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포드 대통령 이후에 50년 만에 대통령 첫 100일 기록으로서는
뭐 시장이 여러 지표 있잖아요.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가 잘하는 게 경제 살리는 거, 주가 끌어올리는 거, 트럼프가 관리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완전히 지금 제조업 슈퍼파워로 리셋하려고 하는데 야, 그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도 적당히 있어야지. 민주주의와 시장은 고통 참지 않습니다. 시장이 사람들이 돈으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다시 이제 게임 플랜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첫 대길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뭐 충격적이다, 실망스럽다, 혼란스럽다, 뭐 유권자 지지자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이제 계산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요. 그 하원들은 2년마다 이제 계속 선거를 하고, 그리고 상원 이제 이 100명은 2년마다 3분의 1씩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4년마다 대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선거를 하는데, 2026년 11월 달에 이른바 중간 선거라고 하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하원에 대한 선거, 그리고 상원 3분의 선거, 거기서 이제 일단 너무 대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패하면은 집권 후반에 동력이 없으니까 레임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가 은퇴하고 나서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1기와 2기에 걸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이제 기억되고 싶은데, 그 이제 중간 선거에 아주 압도적으로 지게 되면 너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되게 관리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미국의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다 그냥 공상과학 이야기 수준이고, 4월 이제 9일 날 90일간의 휴전, 또 중국에 대한 뭐 중국만을 타겟으로 한 이런 미리 뭐 예견된 국면 전환, 이런 걸 봤을 때 뭐 지수가 이제 초기에 매수는 까먹긴 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하고 또 이제 핵심 정보를 보는 사람들하고 평가는 조금씩 엇갈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누구도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되게 이제 충격적인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옆에서 어드바이저를 하면 저것보다는 더 다르게 할 텐데, 물론 트럼프가 말을 듣냐 안 듣냐는 다른 거겠지만,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는 자기 게임 플랜에 있다. 그런데 너무 그거를 이제 이 상대가 국가가 아니고 마치 개인인 것처럼 그냥 좀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쥐다 폈다 그냥 뭐 여기저기 하는 건 혼란스러운데, 본인은 혼란스러운 게 상대방한테 예측 불가능성과 공포를 심어준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거래를 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고 내가 트럼프와 협상한 줄 알았는데 협상이 아니고 이게 뭐지, 되게 이제 혼돈에 잠시 이제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게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을 구분하거든요. 리스크는 이대로 가면 이게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 이게 리스크예요. 악재가 있지만 내가 그냥 대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뭐 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난기류가 닥치잖아요. 그럼 이제 항해하기 전에 뭐 기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10시간 비행 경로를 보니까 난기류가 예정되는 데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난기류가 오면은 이제 그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고도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리스크거든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충돌은 있지만, 이런 그 울렁거림은 있지만, 언서턴티는 난기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리스크는 오케이, 불확실성은 정말 싫어. 근데 트럼프는 리스크가 아니고 불확실성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주가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뭐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교황 장례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의 착석을 거부하고 젤렌스키와 단독으로 대화한 장면이 대외 전략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부각시킨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이 기본 그 문제의식은, 유럽은 유럽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무역 수지를 안겨주는 이른바 그 우호적인 국가,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우호적인 국가, 예를 들은 것이 독일,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스트롱맨인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저 북한에 있는 이제 뭐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부터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유럽은 트럼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인데 그렇지만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범을 해서 거의 실질적으로 병합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유럽은 그때 되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취약한 모습을 알고 이제 푸틴이 지금 2022년에 작전 개시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 아마 취임 연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관점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이제 끝내고 싶은데 근데 끝내는 방식이 지금 논란거리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불법 침공이기 때문에 국경 바깥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휴전은 당연히 이제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틴한테 줄 거 주고 여기서 끝내고 대신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나 유럽 입장에서는 아니 푸틴이 끝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더 양보를 해가지고 국경 바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의 성격이나 그 러시아의 약간 제국주의 성향을 봤을 때 언제든지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야 우리가 거기에 광물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들어가 우리 투자가 들어가면 내가 있을 때는 못 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뭐 100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간 이유는 어떻게 할까 그 이야기를 내놓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토에 들어가야 돼. 근데 트럼프는 나토는 절대로 못 들어가. 네가 나토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푸틴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푸틴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얘기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이번 이제 교황 장례식 장면에서 그 사진은 바로 2달 전에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벌어진 희대 사건에 대한 너무 대조잖아요. 그죠? 그때는 제대로 이제 옷도 안 입고 온 그렇지만 그는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용사들을 위해서 딱 이제 정상회담에 왔는데 거기서 외교를 한다고 하니까 젤렌스키가 무슨 외교? 그러니까 야 우리는 러시아하고 그랬더니 뭐 대통령한테 예의를 갖추셔야 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의 근본적인 뭐 사고는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요. 유럽 문제는 이들이 책임져. 그리고 나토에 대한 방위비 분담 더 늘려. 트럼프 일기 때는요. 나토 모든 회원국이 GDP 2%가 그 요구 사항이고 기본적인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킨 국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꽤 많이 올라왔는데 트럼프는 이제 또 5%라는 더 높은 바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거리죠. 왜냐하면 유럽이 이제 경제 성장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꽤 많은 지출이 이제 복지 지출로 나가는데 여기서 더 많은 국방비를 내려면 복지에서 빼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경제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보면 되게 이제 그 트럼프나 그 미국의 공화당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선적인 그런 거죠. 왜냐면 말은 되게 그냥 세계 평화 인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지금 네 뒷동네도 못 지키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2025년 2월 미넨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안보 그 컨퍼런스가 매년일인데 거기에 부통령이 가서 유럽의 그런 아주 시니어 지도자들 앞에 앉혀놓고 유럽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야라는 그런 설교까지 당한 거잖아요. 충격이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의 마가 세력과 트럼프 이후의 대외 정책을 리드할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럽은 네가 책임져. 그렇다고 해서 나도 우리 완전히 빠지지 않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푸틴이 뜻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입장을 바꿔 푸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트럼프가 나를 편들어주고 있는데 더 버티면은 더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의 고수인 트럼프가 되게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진을 연출을 해서 푸틴을 좀 약간 움직이게 하려는 이제 그런 택틱이라고 저는 보고 근본적인 게 뭐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토에서 미국은 예전처럼 그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니들이 책임져.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미국은 전부 다 집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는 그 전력을 중국을 막는 데 쓰겠다는 게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게임 플랜입니다. 그런 큰 구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막 그 해변에 몰아치는 파도가 뭐 한때는 세게 왔다가 한때는 약하게 왔다가 이리저리 하잖아요.
근데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우리가 보면 그런 구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넘어 나토 전역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 인근 기지 확장도 추진하는 러시아의 확장 움직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이게 아마 그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그 동토의 제국, 그러니까 항상 그 남하 정책을 추진을 했고, 남하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하는 이제 전략적인 이 요충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흑해 지역, 카스피해 지역 이런 것이 이슈가 됐고, 핀란드의 그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아웃포스트잖아요. 이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끝나고, 냉전의 핵심은 미국과 소련의 이제 경쟁인데, 소련이 이제 허무하게 그냥 내려앉으면서 그동안 뭐 그들이 비축한 핵무기 한 방 못 쏘고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 시대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 축이든 이제 소련 안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의 진원지인데,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를 하면서 사실은 입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신냉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동안 이 군사적으로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재빠르게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나토가 워낙에 계속 동진을 하고 있는데, 동진을 하면은 나토군이 우리 러시아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고, 핀란드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뭐 이쪽 이제 나토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립지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떤 이제 뭐 기싸움, 네, 뭐 형세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거.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 헤비급은 아니지만,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나 어떤 그레이트 파워 게임에서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라는 그런 위치를 더 확보하려는 체스 게임의 전략 아닐까요? 푸틴이 왜 오랫동안 이제 정보를 다룬 사람이잖아요. 술수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방 진영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과 실질적 대응이 느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방 내부의 균열 조짐이 앞으로 얼마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 시작이 될 때, 일단 이제 89년, 90년 들어서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하나 연결되고, 그리고 구공산권, 유럽에 있는 공산권들이 시장 경제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역사의 큰 축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제 갔고, 그걸 가지고 뭐 프란시스 쿠야노 같은 사람들은 역사가 끝났다. 이제는 역사가 끝났다. 그냥 민주주의의 승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로 언제 올 거냐는 그 시간 싸움이다 했는데, 다시 이제 역사가 귀환한 거잖아요. 역사 귀환했는데 이 전장이 다시 유럽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떤 세계사의 운명 같아요. 왜냐하면 20세기에 큰 전쟁이 둘 다 유럽 대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지금 고 3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안 가기를 다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1세기에 벌어진 뭐 다른 테러리스트 전쟁이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진짜 자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현상 변경이거든요. 이거는 인류가 만든 유엔 헌장에 봤을 때 이거는 침공이라고요. 근데 안보리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침공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토가 국경 근처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기를 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적인 이제 중립을 유지했던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21세기 신냉전의 이 단청선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지금 공화당, 앞으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다시 뭐 나토에 힘을 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미국이 공화 민주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그 대나토 전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유럽 스스로 이제 꽤 많은 부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은 뭐 서비스업, 관광업, 뭐 문화산업 이런 건 굉장히 훌륭하지만 제조업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에 그래도 가장 강한 축인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마저 굉장히 지금 약해져서 대신 세계에서 큰 소비 시장.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큰 시장이 필요하니까 시장을 누구로 규정했냐 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시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은 소비 시장이고
중국은 자기들의 공급망의 굉장히 핵심적인 축을 구성하는 그런 국가. 근데 이런 이제 시장을 돌리려면은 생산 과정에서 원료, 에너지 이거는 러시아한테 믿는다. 이런 축으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이제 유럽 정책이 나왔죠. 21세기 초반을 관통한 건데 이 결정적으로 2016년에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또 러시아도 푸틴이 더 큰 이제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독일이 생각했던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을 통하지 않고 곧장 이렇게 북해로 빼서 하는 노드스트림 이것이 이제 침공 이후에 굉장히 전략적인 실수였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서 지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하는데 근데 미국이 그걸 도와주지 않는 거죠. 봐라, 너 스스로 자초한 거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냥 누구를 믿고 왜 그 파이프라인 그렇게 깔아서 그냥 사실 계산은 미국 거 사라는 계산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은 되게 뭐 옛날 멋진 건물과 역사와 대자연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현실은 되게 이제 우울해서 유럽 스스로도 우리 이렇게는 안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자강을 해야 된다. 뭐 한국을 좀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트럼프가 유럽을 계속 이제 막 몰아붙이니까 그럼 유럽은 중국으로 돌아서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할 때 유럽을 정의하는 게 뭡니까? 유럽을 정의하는 게 서구 기독교 정신, 인본주의,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어느 정도 뭐 필요한 이익을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경쟁 상대다. 대신 유럽이 가장 잘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기후변화 이런 문제는 니들이 동참해서 같이 풀어줄 수 있는 파트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후변화에 엄청나게 또 이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대신 경제 문제는 중국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협상할 수 있는 상대다. 왜냐? 중국하고 공급망을 만들긴 했지만 중국에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무역 협상 파트너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는 이제 안 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원심력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구심력이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굉장히 지금 고립되는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혼자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아시아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장해서 아시아에서 영향권을 계속 확대를 하다가 미국이 힘이 서서히 빠졌을 때 천하를 3분지게 하는 세계로 나누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이제 게임 플랜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핵심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편을 안 들어주느냐. 유럽이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세련된 방식이면 유럽은 항상 워싱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돈으로서 기술로서 우리 유럽하고 뭔가 공동으로 해볼 수 있는구나. 그러면 이 게임은 해볼 만한 그레이트 게임이다. 21세기에. 그게 이제 워낙에 2015년의 게임 플랜인데 10년 후에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발트 3국이나 몰도바를 침공할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 갈등으로 애매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고요. 일단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마 푸틴의 저는 자살골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카드를 꺼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칼집에서 그 칼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칼을 꺼내는 순간 그 칼은 녹슬 것 같아요. 왜냐? 우크라이나 정도까지는 이제 뭐 빠른 종전을 위해서 트럼프가 세울 수 있는데 서구 전체가 위협에 빠지는 그럼 일단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진짜 발끈해서 죽기 살기로 일단 대응할 거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하고요. 그럴 때는 아마 미국이 도와주는 안 도와주는 할 텐데 그럼 미국 내 여론이 또 아마 공화당의 여론도 야 우리 저건 아니야라는 여론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은 안 벌어지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구조적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선에서 버티거나 일부 전과를 거두면 신질서 재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지금 우리 바뀌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잖아요. 규범 중심의 다자체제가 힘을 잃고 뭔가 강압, 강제
억지에 의한 이제 거래 중심의 현실주의가 상당 부분 대체되는, 가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만 하더라도 국제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면 침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자님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국 전쟁 생각하면 한국 전쟁 이전에는 38도선이었는데 그때 협상을 한 것은 묘하게도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 올라가는 식으로 교착 상태니 거기서 중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디서 중단하는가 하면은 현재 전선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많죠. 그 현재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뭐 한 20% 정도를 이미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가 아무리 돌아가라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하는 문제. 이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 21세기의 마샬 플랜, 20세기의 마샬 플랜, 21세기의 마샬 플랜이 이제 만약 벌어지면 거기에는 뭐 진짜 미국이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고요. 미국이 달려가는 광물 캐로 달려갈 것 같고, 아마 우리는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는 러시아도 사실은 도와줄 것 같고, 윈윈한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범 중심의 다자 체제, 유엔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 테러리스트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뭐 침공, 유엔 침공이 아닌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딱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뭐 가장 힘센 나라가 아니라 비슷하게 힘센 나라들이 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이게 남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재판하면서 아마 되게 미온적인 대응으로 가게 되면 뭐 10년 후에는 서해가 실질적으로 꽤 많은 부분 중국이 우리 내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규범 중심이 아니잖아요. 규범 중심 같으면 중간선을 그어서 거기서부터 A까지 평화롭게 뭐 영유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국가를 그동안 억제했던 것은 규범인데, 도덕인데, 그죠? 그리고 도덕이란 건 진짜 도덕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어겼을 때 국제 제재가 공조돼서 들어오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뭐 다 그걸 이제 어기고 뭐 어길 수 있는 기회만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쌀벌한 상황. 그러니까 가장 곤란한 것은 중간에 끼인 국가, 힘이 없는 국가, 아니면 힘은 있는데 압도할 만큼 뭐 혼자는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하고 뭔가 연합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들의 이제 외교력, 그리고 그런 국가의 어떤 경제 혁신, 정치력,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분쟁을 싫어하는 게 사람의 성정이고, 그 분쟁 상태에 끌려들고 싶어하는 게 사람 성정이니까, 뭐 이제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만 해서는 해법이 아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대단한 상상력과 대단한 뭔가 이 도발적인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비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